대표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설 연휴 대인 27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총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내일 오전 입국합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은 국내 송환을 거부해 검찰 수사에 난항이 전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37조 원 투자를 약속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신뢰를 약속했습니다. 또 UAE에 파병된 부대를 방문해 형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등을 찾아 정통 보수를 강조했고, 김기현 의원은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포천의 고속도로에서 44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눈과 귀가 얇게 얼어붙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주말 사이 강원 영동 지방에 쏟아진 60cm 폭설에 마을이 고립되고 도로가 두절됐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7도, 철원이 영하 14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설 연휴가 끝난 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일이 유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7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인데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줄곧 대장동 사업은 성남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 사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전반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김복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7천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직후인 27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30일도 가능하다는 선택지도 던졌습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이유와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근에게 약속했다는 428억 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받은 직후 검찰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민주당 내에선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자는 주장과 검찰이 사실상 기소를 정해놓은 만큼 나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 때문에. 내일 민주당은 상임위 간사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봉원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적인 단초를 제공한 건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녹취록이었습니다. 1,300장이 넘는 녹취록이 그동안 부분 알려지면서 이번 수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해 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그동안 공개된 것이 아닌 새로운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 측으로 대장동 수입금이 건너간 보다 확실하고 직설적인 정황이 등장합니다. 조성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TV조선이 확보한 정영학 회계사의 추가 녹취록 일부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이재명 대표 측에 건네진 돈이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까 걱정하자 A씨라는 인물이 안심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A씨는 정 회계사에게 우리가 이재명에게 돈 줬다는 의혹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며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 되면 수사 못한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조직 날아간다고 말한 겁니다. A씨는 이명박 BBK 사건, 김대중 비자금 사건이 대선 직전 무마된 사례를 언급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A씨가 화천대유 관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B씨가 이 대표 측 선거자금을 언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씨는 정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돈을 가져갔다며 그 돈이 이재명 측 선거자금이란 증거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금 흐름이 대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재명 커넥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가지급금으로 빼내간 돈은 430억 원가량. 검찰은 김 씨가 언론계와 법조계, 정관계의 전방위로 로비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이 녹취록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은 내일 이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내일 아침 국내로 송환됩니다. 태국에서 우리 비행기를 타자마자 곧바로 체포될 걸로 보이는데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만난 적도 없다, 변호사비 대납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수사가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태국에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 검찰 호송팀은 기내에서 두 사람을 체포할 예정입니다. 국적기는 우리 영토로 간주돼 태국 공항에 있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 도착 시간은 아침 8시 5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바로 수원지검으로 연행한 뒤 횡령 배임 혐의 등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체포 시한 48시간이 목요일 새벽 2시 50분까지여서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일부를 인정하고 있을 뿐 이재명 대표는 만난 적도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전면 부인합니다. 더욱이 함께 귀국하기로 했던 김 회장 금고지기 김모 씨까지 돌연 송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모 씨는 쌍방울 자금 흐름 파악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던 인물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전 회장 송환으로 수사에 어떤 물꼬가 트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렇게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진전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성태 전 회장 귀국이 검찰의 사전 기획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주장이 민주당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다시 나섰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깡패 배우이지 깡패를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송환을 실시간 중계하며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소설을 넘어 마녀 사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것을 두고 검찰의 사전 기획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껴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피한 범죄인을 잡아오는 게 국가의 임무인데 야당이 왜 민감한지 모르겠다고 기획체포설을 일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이 불참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수사는 전 정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정치보복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검경에 수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대선 국면이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장동이란 말을 언론 보도에서 듣기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검찰 수사는 아직 이재명 대표를 기소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환 통보가 마지막 수순이 되는 건지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성남FC 관련해서 이 대표 소환해서 조사한 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검찰이 또 야당 대표를 부른 걸 보면 좀 마음이 급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검찰은 일단 10일에는 성남FC 의혹 사건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27일에는 대장동 의혹 사건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 검찰이 이 대표를 이처럼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검찰 수뇌부의 결단이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지만 아직 매듭이 져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FC는 4년, 대장동은 1년 넘게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전 정권이 뭉갠 수사를 할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 주요 의혹을 이번에 한꺼번에 사법 처리를 하기로 수뇌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단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들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론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미 이 대표의 측근 여러 사람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나왔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에서 대장동 위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수천억대 부당이익을 얻게 된 그 본류를 조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결국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이던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려 수천억 원대 이익을 준 배임죄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 모두 이미 하급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져 이 대표도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대장동 팀에게서 수억 금품을 받은 혐의도 캐물을 방침입니다. 자, 뭐 따로따로 하긴 어려울 테고요. 기소한다면 성남FC 사건과 묶어서 함께하게 됩니까? 네, 검찰은 일단 성남FC와 대장동 사건을 한꺼번에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성남FC는 최소 수십억 원이 넘는 뇌물 사건, 대장동 역시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인 만큼 두 사건 모두 영장을 청구할 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 측이 야당 탄압 주장을 계속할 수 있어 검찰 수뇌부는 중앙지검과 성남지검에 있는 사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성남지청 그 출석 장면을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좀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는데 이번에 소환에 응할까요? 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번 성남FC 소환 조사 때도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만큼 이번에는 아예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을 거부할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자, 27일이면 설은 지나서 그러나 1월이 가기 전에라는 뜻일까요?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대한민국 원전 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찾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이집트 원전 수주에 이어서 폴란드, 체코에서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그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아크 부대 파병 장병들을 만나서 UAE는 형제국이라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가동 행사장에 함께 입장합니다. 주요 장관들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동행했고 잉글랜드 축구팀 구단주로 한국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만수르 부총리도 함께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발판으로 폴란드와 체코 등 유럽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앞서 윤 대통령은 UAE에 파병 중인 아크 부대를 찾아 두 나라가 안보 형제국이라고 했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외교부는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장병들과 같은 모양의 군복을 입고 동행했습니다. 혹시 사망 여우 맞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별걸 다. 아니, 난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 순방의 모든 초점을 경제에 맞춘 윤 대통령은 내일 스위스로 이동해 다보스 포럼을 무대로 한 경제 외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부다비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예, 이번 순방에서 한국과 UAE가 맺은 37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은 UAE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유치 총액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순방에 동행한 실무진들도 놀랐다고 하는데 UAE 측이 이처럼 통 큰 투자를 결심한 배경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한국의 신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선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7조 원에 달하는 UAE 대규모 투자 배경엔 지난 2009년 한국형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이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وأحد الأسس القوية للشراكة التي تجمعنا وهو مشروع إنتاج الطاقة النووية السلمية في محطات براكا.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도 해외 수주한 원전에 공기를 넘기고 완공에 10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막 모래바람 속에서도 착공 6년 만에 바라카 원전 1호기를 완공시켰습니다. 이번 순방엔 이명박 정부 시절 바라카 원전 수주에 큰 역할을 했던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동행했습니다. 현재 바라카 원전 1, 2호기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올해 3호기, 내년 4호기도 각각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4개 원전 모두가 가동되면 UAE 전력의 25%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40년 형제애를 토대로 100년 동반자가 될 거라며 투자 이행을 위한 플랫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을 시작으로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향후 100년간 미래를 함께하고 비즈니스 포럼에선 에너지와 방산 분야 양해각서 20건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인데 이번 순방 기간 총 40여 건의 MOU를 맺게 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경질하고 중동 순방을 떠난 이후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 변수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나 전 의원은 일단 윤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로 결정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수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등 출마를 강행할 듯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여론조사 수치가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은 29.2%를 기록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23.5%였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조사에 이어 김 의원이 잇따라 선두권에 오른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나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전격적으로 해임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당 주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전당대회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어차피 김기현이가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나 전 의원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자신이 정통 보수 원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제2의 진박감별사 발언에 대해선 당내에서 민감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김장연대는 철진한 이야기라며 모든 후보를 다 안고 가겠다고 했지만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내 갈등을 부추겨 출마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나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를 모른다고 대통령을 얕보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풍비박산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출신 노선인 조경태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패 정치 개혁을 통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높은 수준의 정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양산에 책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들 모여서 책도 읽고 교류도 하겠다는 건데 결국 여기가 친문 정치인들의 사랑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이재명계가 오히려 더 긴장할 소식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민주당의 이른바 플랜 B 얘기도 커지지 않을까요?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사저에서 120m 떨어진 대지 면적 695.5제곱미터의 1층 건물을 8억 5천만 원에 사들였는데 책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부 모임을 열거나 토론하는 책방을 구상 중이라며 직접 책방지기로 일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관계자도 평산마을을 찾는 분들을 위한 사랑방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만든 정책포럼 사의제도 18일 정식 출범합니다. 포럼에는 김상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윤건영, 전해철, 도종환, 고민정 의원이 참여합니다. 근거 없는 정책적 공격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친문 세력의 규합이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파주의로 인해서 사실은 소위 그 당내 패권 싸움의 폐해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여당도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전직 대통령의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잊혀진 삶이 아니라 치졸한 방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꼼수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휴가 끝난 뒤 이르면 30일부터 벗게 될 것으로 저희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조건은 거의 다 충족됐다는 판단입니다. 또 향후 유행이 재반등할 요인이 적어도 국내에는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당장의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 차정승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가 머지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 다 벗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해왔던 건 사실이고 또 그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설 전에 풀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국은 해제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 핵심 관계자는 TV조선에 설 전에는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휴에 쉬는 데다 중국의 춘제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 해제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2월 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과학방역 기조하에 감염병 자문위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 국내 위험 요소는 없고 앞으로 200에서 300만 명이 더 걸리면 이번 유행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감염병 자문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해제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어젯밤 구리와 포천을 잇는 고속도로에서 44중 추돌 사고가 일어서 1명이 숨졌습니다. 진눈깨비와 한파가 겹치면서 도로에 생긴 살얼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제설 작업도 이루어졌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앞차를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앞서 달리던 차량의 추돌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차량들이 도로 곳곳에 멈춰서 있고 파편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포천 고속도로 구간에서 4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 자체가 작동이 안 돼요. 완전히 스케이트 탄 것처럼 S자로 완전히 갈자로 돌아서. 사고 당시 포천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에 나섰던 소방관들도 휘청거릴 정도로 도로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고속도로 관리업체는 어제 이 고속도로 구간에 3차례 제설제를 뿌렸지만 미끄럼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4시간 전 마지막 제설 작업을 벌였지만 1명이 숨지고 4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숨진 40대 여성은 설 명절을 맞아 안성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길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엄마를 태워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린애들이 있으니 제발 깨어나길 바라는 거죠. 경찰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의 렌즈에 얼음이 생겨 현재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렵다고 밝히고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추가 확보한 뒤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중부지방과 달리 강원 동해안에는 주말 사이 6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졌죠. 오늘 아침 다행히 그쳤지만 상강마을에서는 고립이 속출했습니다. 눈이 습기를 잔뜩 머금어서 무거운 데다가 노인 인구가 많아서 제설이 늦어진 건데요. 이승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도로에 멈춘 자동차들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시간당 3cm 폭설에 운행을 포기한 차량들입니다. 워낙 많은 눈이 쌓여 중장비로 눈을 치워야 할 정도입니다. 차를 치워주려니까 한꺼번에 눈이 내렸는데 올해는 눈이 습하다 보니까 못 치우잖아요. 오늘 새벽까지 미시령 60.7cm, 진부령 42.5cm, 고성 22.9cm, 속초 16.3cm가 쌓였습니다. 마을 진입도로가 이렇게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여 도로 안쪽에 있는 7가구가 고립됐습니다. 강원도 전체 고립마을은 65곳에 이릅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눈을 치울 여력이 없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눈을 치울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니.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상간마을 19곳은 한때 버스도 끊겼습니다. 노인네들 많이 불편한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눈이 그쳤기 때문에 제설 작업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오늘 웬만한 데는 다 지금 개통이 다. 무거운 습설이라 축사 지붕이 무너지고 나무와 전깃줄이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설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비닐하우스 붕괴 등 폭설 피해 조사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또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서울이 영하 7도, 철원 영하 14도 등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설 연휴까지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안윤경 기자,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요.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은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귀갓길을 서둘렀는데요. 지금은 강추위 탓에 시내 거리에 인적이 드문드문한 상황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6.8도, 철원은 영하 11.7도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기록했던 토요일과 비교해 이틀 만에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진 건데요. 대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보다시피 이게 조금 두툼한 코트 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은 장갑 끼고 나와야 되겠네요. 따뜻하게. 내일은 더 춥습니다. 철원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 서울이 영하 7도를 기록하는 등 오늘과 비교해 기온이 5도씨까지 더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대륙 고기압이 중국에서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설 연휴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부터는 또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때문에 눈이 온 지역은 쌓였던 눈이 낮에 녹았다 얼기를 반복해 도로 위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외교부가 한국인 사망자인 아버지와 아들로 추정되는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 추락 직전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비행 중이던 여객기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90도로 꺾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영상입니다. 창밖의 주택가가 가까이 보일 정도로 낮게 날던 비행기가 한두 차례 흔들리더니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फ्लेम आ गया था वो लाल फ्लेम आ गया था और जहां मैं बैठा हूं वहां पर मुझे भूकंप जैसे भी. 네팔 정부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दुःखद भयो हैन अब यसको उद्धार कार्यको निम्ति सम्पूर्ण शक्ति लगाइएको छ नेपाली सेना सशस्त्र प्रहरी सबै 탑승객 72명 가운데 수습한 시신은 68구로 늘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네팔 경찰이 사망자 중 3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국인 탑승객인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소지품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지원을 위해 대응팀 2명도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추후 이들의 신원을 공식 확인해 발표하고 수거한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원인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내 장난감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겼고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아이들이 아닌 어른이란 것 알고 계셨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을 겨냥한 장난감도 속속 출시되는데 몇백만 원짜리가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웃돈거래는 기본에 사기도 벌어진다고 해서 박한솔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개장을 앞둔 매장 앞에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일본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 피규어를 사려는 건데 원하는 사람은 많고 수량은 한정돼 대기표까지 뽑아 구매하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화요일에 이제 아침에 사신 거는 350 정도 드셨고요. 계속 꾸준히 오셔서 키오스크로는 600명대까지는 받았고. 최근 몇 년 새 성인 사이에 각종 캐릭터를 본떠 만든 피규어가 인기입니다. 영화나 만화 등장인물부터 실존인물까지 비싼 것은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구매력이 있는 성인 장난감 애호가 키덜트가 많이 찾으면서 구입 경쟁이 치열합니다. 단종됐거나 한정판인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가격이 올라 중고시장에서 2~3배 가격에 거래되기 일쑤입니다. 파는 사람은 없어. 사는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예. 재테크 차원에서 싸게 사 값이 뛰면 재판매하는 리셀조까지 가세하며 인기 제품 품귀 현상이 가속합니다. 이제 500에 사신다는 분이 지금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와이프 몰래 이제. 이렇다 보니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유명 피규어 모조품 61억 원어치를 들여오던 업체가 적발되고 수십만 원짜리 피규어를 해외 공동 구매하자며 81명으로부터 8천여만 원을 가로챈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예약 판매를 이유로 장기간 배송을 미루거나 환불 요구 시 수수료를 물리는 등 키덜트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 지난해 서울시가 집계한 피해액만 1억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건이 출시하고 1년, 2년이나 나와요, 보통. 취소할 때 뭐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런 게 다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인기 피규어는 대부분 대체재가 없다 보니 제조사가 한정판 마케팅을 하면 가격이 널뛸 수밖에 없는 상황. 일부 업체의 비뚤어진 상술과 시세 차익을 노린 재판매조 기승에 피규어 애호가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폼 소비자 탐사대 박한솔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당연한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아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운영 중인 소아과 앞에는 아침부터 길게 줄이 설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복지부가 인증한 전국 유일의 소아청소년 전문 병원.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도 전인 아침이지만 병원 주차장은 이렇게 가득 찼고 기다리는 차들도 줄지어 있습니다. 오픈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7시에 왔어요. 진료받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대학병원들이 소아과 응급진료를 줄이면서 주말이면 맞벌이 부부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저같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이제 병원에 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2017년 이후 소아과 병원 600여 곳이 문을 닫았고 2020년부터는 전체 숫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도 매년 급감해 올해는 16%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소아과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애 낳기를 꺼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들어보셨을지요? 올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부를 통해서 재정난을 겪는 지방을 돕자는 취지인데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부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향을 살릴 의지가 있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고향사랑 기부 사이트입니다.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고 최대 500만 원까지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신 기부자에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자는 취지로 대통령까지 동참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적극 나섰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냉랭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기부 코너를 확인해보니 61%인 148곳은 지자체나 기부금 용처에 대해 단 한 줄 설명조차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 10% 미만의 지자체 중에도 52%나 됩니다. 답례품도 무성의합니다. 28%인 67곳은 답례품 자체가 없거나 지역화폐를 답례품이라며 올렸습니다. 커피, 김치처럼 품목만 적어놓고 들어가 보면 상품 준비 중이라고 돼 있고 축구팀 기념품, 샴푸, 방향제 같이 지역 특성과 동떨어진 상품도 많습니다. 이런 거세게서 미뤄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지방세가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아무 말도 안 나왔겠어?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홍보지 하나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큰. 일본의 경우 고향 기부제로 연간 8조 원이 지방으로 모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도 따라오를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내일부터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떨어질 전망입니다. 은행의 자금 흐름이 좀 나아진 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소비자 입장에선 한숨 돌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게 잘하는 건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번 주 들어 소폭 떨어졌습니다. 계속 오르는 기준금리와 상반된 모습입니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도 11개월 만에 하락하면서 대출금리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레고랜드로 요동쳤던 채권 시장이 안정되며 은행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 예적금 경쟁을 자제시킨 영향이 큽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 가산금리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부담을 살펴봐달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대출 차주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입니다. 세조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직접적으로 좀 체감이 많이 되고 있어서 좀 그런 거는 더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려는 한국은행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대출금리를 올리지 마라. 한국은행과 정책당국 사이에 조율이 안 된 것이다. 또 대출금리를 억누르면 오히려 저신용자 대출 문턱은 높아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라는 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보증보험이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이후에도 제도만 있었을 뿐 단속은 유명무실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킨 한 빌라왕 사건의 경우에서도 그 허점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9월 빌라왕 김모 씨로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전세 계약한 A씨. 신축 건물인 탓에 거래 내역이 없어 불안했지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니 안전하다는 김 씨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임대사 보증 그런 거 있다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뭐 저희가 부동산에서도 책임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김 씨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김 씨는 정부에 등록된 정식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했지만 서울 강서구에서 가입하지 않은 보증보험만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내야 할 최대 3천만 원씩의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고 구청은 추후 서류를 보완하라며 일단 신고를 받아줬는데 이후 김 씨가 서류를 안 냈지만 구청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보증공사에다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거나 공문을 보내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회신을 제때제때 해줄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뒤늦게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세 관련 위험이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다뤘던 기밀 문서들이 개인 공간에서 또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의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바이든은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개인 사무실과 델라웨어 사저까지 일주일 새 3차례 기밀 문서 유출이 확인된 바이든 미 대통령.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문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공화당은 문건 5장이 추가로 발견된 사전은 범죄 현장이라며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법무부가 임명한 특검도 못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We just want equal treatment here with respect to how both former President Trump and current President Biden are being treated with the document issue. 민주당은 트럼프와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문건을 반환하지 않고 8개월이나 버텼는데 바이든은 발견 즉시 반납했고 특검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special counsels, are both trustworthy lawyers who I think will get to the bottom of it. 그러나 내부에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권에서 낙마시킨 이메일 스캔들처럼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재임 중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재선 출마 전부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야구 WBC 대표팀이 오늘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감독의 주문은 첫째도 둘째도 몸관리였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오랜만에 만난 선수들 반갑게 근황을 나눕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도 귀국 신고를 하고 새신랑 고우석은 축하 인사를 받기 바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엔 비장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3월 WBC에 나가는 이강철호가 오늘 처음 모였습니다. 감독의 주문은 첫째도 둘째도 몸관리입니다. 몸이 좀 안 돼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좀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말만 했습니다. 예. 그동안 대표팀 성적이 좋지 않았던 양의지도 이번만큼은 각오가 남다릅니다. 이번에는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 결과로 보여드릴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야에서 에드먼과 손발을 맞추게 된 김하성의 기대도 큽니다. 골드글러브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 팀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장은 경험이 많은 LG 김현수가 맡았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이미 본선 첫 상대인 호주에 다녀와 전력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 소속팀에서 훈련을 한 뒤 다음 달 14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호흡을 맞춥니다. 3월 귀국해 고척돔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4일 결전지인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일본에서 오릭스, 한신과 친선전을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뒤엔 오는 3월 9일 호주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놀부가 벼락부자 흥부한테서 화초장을 빼앗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도랑을 건너다 이름을 까먹고는 장자를 죄다 들먹여 봅니다. 초장, 간장, 된장, 떼장, 송장, 고추장, 두장, 게장, 우장, 천장. 그런데 박동진 명창도 못 따라갈 중구난방 타령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새누리당 내 충성도 분류에서 출발한 친박 타령입니다. 원조라고 원박, 돌아온 복박, 멀어진 멀박, 잘린 짤박으로 시작했죠.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게 해달라고 하면서는 진박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진짜 진실한 진진박, 뼛속까지 뼈박, 죽을 때까지 죽박이 등장했고 비아냥대는 호칭도 이렇게 줄어리었습니다. 그러더니 진박 감별사까지 나설 만큼 극심했던 친박 대 비박 갈등은 공천파동으로 번졌습니다. 180석 대성을 자신했던 새누리당은 참패했고 이게 결국 탄핵 사태로 이어졌죠.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벌이는 이전 투구가 7년 전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윤심 타령과 진윤 감별로 성만 바뀐 채 나경원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주고받은 말폭탄에 고스란히 집약 재현돼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제2의 진박 감별사가 당을 쥐락펴락한다고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친윤을 위장한 비겁한 반윤, 제2의 유승민이라고 되받았죠. 나 전 의원은 저출산 부위원장에서 해임된 뒤 당권 도전을 굳힌 듯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미 당 행사를 돌아다니며 양손에 떡을 저울질하다가 지지율 1위에 오르자 마음이 기울었다는 게 친윤 쪽 시각입니다. 나 전 의원은 장관을 기용하는 절차가 진용됐다가 청문회가 없는 자리로 임명됐다는 인신공격성 폭로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싫었던지 그동안의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그래도 배려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배신감인지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건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 눈에 꼴불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겹고 한심한 싸움판의 초점은 윤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부 총질 문자가 노출된 뒤에도 일절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윤심도 없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권 후보들은 심지어 나 전 의원까지 한결같이 대통령의 뜻을 앞세웁니다. 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제재하겠다고 공언하는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에 수렁해서 석 달이나 헤매고도 달라진 게 하나 없습니다. 지금 이 혼돈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대통령뿐일 겁니다. 보다 유연하게 순리에 따라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전철이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밟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보수는 분열로 망하는가 였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주 동안 한겨울 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특히 설 전날에는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그 전에도 빙판길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춘천과 안동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광주와 대구가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없겠고요.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16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